밥은 먹었느냐? 아니요, 맛있게 먹어라. 감사합니다. 한국 야단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 후기 어느 고을에 한때 이름을 날리던 양반가가 있었습니다. 기와집 처마는 여전히 위풍당당했으나 그 안을 채우는 것은 옛 영화의 잔재뿐이었지요. 대를 이을 자손은 끊겼고 재산은 해마다 줄어들어 이제는 체면만 겨우 지탱하는 형편이었습니다. 그 집 며느리 연화는 시집 온 지 10년이 되도록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가난한 선비 집안 출신인 그녀는 시집 올 때부터 환영받지 못했지요. 세월이 흐를수록 시댁의 눈은 더욱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밥상머리에서조차 그녀의 자리는 점점 구석으로 밀려났고 입을 열어도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남편 준서는 병약한 몸으로 과거 시험에 여러 번 낙방한 후 방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집안일에는 관심이 없었고 아내를 보호할 힘도 의지도 없어 보였지요. 집안 재산은 먼 친척 되는 석주가 관리했는데 그는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곳간을 드나들곤 했습니다. 연화는 그저 묵묵히 견뎠습니다. 새벽녘 마당을 쓸고 밥을 짓고 헌옷을 기워 입으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언제나 한 가지 소망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자식을 품에 안아보고 싶다는 간절함이었지요. 남들처럼 아이의 웃음소리를 듣고 작은 손을 잡아주고 밥을 떠먹이며 살고 싶었습니다. 밤마다 달빛 아래 앉아 산신령께도 칠성님께도 관세음보살께도 빌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차가운 시선이 등을 찌를 때마다 연화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집안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겠노라고요. 비록 자식은 낳지 못했을지언정 다른 방법으로라도 이 가문의 보탬이 되고 싶었습니다. 남편 준서는 아내를 사랑했으나 가족들 눈치에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방 안에서 책을 읽으며 세상과 단절된 듯 살아갔지요. 연화는 그런 남편이 안타까웠지만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역시 이 집안에서 힘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연화의 마음은 날이 갈수록 간절해졌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성심껏 해냈지만 집안 사람들의 마음은 돌아서지 않았지요. 그의 겨울은 유난히 매서웠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눈발은 며칠째 그치지 않았고 땅은 꽁꽁 얼어붙어 발을 디딜 때마다 뼈가 시렸지요. 어느 날 밤 연화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눈 덮인 들판을 걷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걷던 중 눈 속에 묻힌 새송이 매화를 발견했지요. 꽃은 얼어붙었지만 아직 생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연화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매화를 감싸자 꽃들이 활짝 피어나며 향기를 뿜어냈습니다. 꿈에서 깬 연화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언가 예사롭지 않은 기운이 느껴졌지요. 아침 해가 뜨자마자 까치가 처마 끝에 앉아 요란하게 울어댔습니다. 그 무렵 연화는 석주의 수상한 행동을 목격했습니다. 한밤중에 곳간을 드나드는 그의 뒷모습이 어둠 속에서 어른거렸지요. 하지만 연화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가슴 한편에 묘한 불안이 자리 잡았을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장날이 돌아왔습니다. 연화는 집안에 허드렛돈을 마련하려 장터로 향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길로 접어들게 되었는데 왜 그런 길을 택했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지요.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듯 발걸음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잘 닿지 않는 골목 끝자락, 거지들이 모여 사는 굴 앞에서 연화는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아이 셋이 쪼그리고 앉아 있었지요. 옷은 남의 헌옷을 겹겹이 꿰매 입었고 손은 얼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가장 나이가 많아 보이는 아이가 어디서 주워온 듯한 찢어진 책장을 펼쳐 들고 글자를 읽고 있었습니다. 사서삼경의 한 구절을 막힘없이 읽어내려가는 것이었지요. 옆에 앉은 두 아이는 나무 막대기로 땅바닥에 숫자를 긋고 지우며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화의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전 꿈속에서 본 새송이 매화가 떠올랐지요. 그녀는 품속의 비녀를 꺼냈습니다. 결혼할 때 친정어머니께서 물려주신 유일한 폐물이었습니다.
그것을 장터 은장수에게 팔아 따뜻한 국밥 3그릇과 헌 옷가지를 샀습니다. 아이들 앞에 국밥을 내려놓으며 연화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갈 곳이 있느냐고, 자신이 있는 집으로 가겠느냐고 말했지요. 아이들은 오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새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뒷문으로 몰래 들여 종으로 들인 것처럼 꾸몄지요. 집안 식구들은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인 하나 늘어나는 것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연화는 아이들을 자신의 방 옆 작은 골방에 재웠습니다. 비좁았지만 거지굴보다는 훨씬 따뜻했지요. 밤이 되면 연화는 아이들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친정에서 가져온 책 한 권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미 반쯤 헤어진 그녀가 가진 유일한 책이었지요.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가장 큰 아이가 먼저 책장을 넘기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읽은 구절을 단번에 외웠고 뜻을 묻지 않아도 스스로 문맥을 파악했지요. 나머지 두 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연화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바라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말입니다. 며칠이 지나자 아이들은 집안일에 익숙해졌습니다. 장작을 패고 물을 깃고 마당을 쓸었지요. 말없이 묵묵히 일하는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장터에 나가 물건값을 계산할 때도 아이들이 한눈에 맞췄고 상인들이 속이려 해도 금방 알아챘습니다. 처음엔 거지 출신 아이들을 업신여기던 상인들도 나중에는 함부로 대하지 못했지요. 집안 식구들도 아이들이 일을 제법 잘한다며 흡족해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느 날 연화를 불러 처음으로 칭찬했습니다. 쓸모 있는 종을 잘 데려왔다고 앞으로도 아이들을 잘 부리라고 말했지요. 연화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해 천대받던 자신이 비로소 집안에서 제 몫을 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마다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고 아이들은 마른 땅이 물을 빨아들이듯 모든 것을 받아들였지요. 한 달이 지나자 집안 문서를 정리할 일이 생겼습니다. 오래된 장부와 계약서가 뒤섞여 있어 누구도 선뜻 손대지 못하던 일이었지요. 연화는 몰래 아이들을 시켜보았습니다. 아이들은 하루 만에 모든 문서를 연도별로 정리했고 그중 잘못 기록된 부분까지 찾아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못마땅해하며 아이들을 불러 시험을 했지요. 옛 장부를 펼쳐놓고 숫자를 계산하게 했습니다. 아이들은 주판도 없이 암산으로 답을 내놓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시어머니가 연화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오래된 비단 보자기 하나를 내밀었지요. 안에는 은비녀 한 쌍이 들어 있었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했어도 집안의 보탬이 되는 사람을 키워냈으니 며느리 구실을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화는 아이들에게 정식으로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가장 큰 아이는 학, 둘째는 슬기, 막내는 을하고 불렀지요. 아이들은 이름을 얻은 날 연화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남편 준서도 아내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병약한 몸으로 방에만 있던 그가 가끔 아이들과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지요. 특히 학과 이야기를 나누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들이 아이들을 곱게 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집안의 재산을 관리하는 석주는 아이들이 문서를 정리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거지 출신 주제에 감히 집안 살림에 손을 댄다며 험한 소리를 내뱉었지요. 연화에게도 따끔하게 말했습니다. 천한 것들을 들여 집안을 더럽힌다고 당장 내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며칠 후 곳간에서 쌀 한 가마니가 사라졌습니다. 석주는 즉시 아이들을 의심했습니다. 거지 출신이니 도둑질하는 것도 당연하다며 아이들을 마당에 꿇어앉혔지요. 아이들은 억울함에 눈물을 글썽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절대 그런 짓을 할 리 없다고 증거도 없이 함부로 몰아세우지 말라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석주는 비웃으며 증거를 대보라고 했지요. 연화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름이 지난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연화는 잠이 오지 않아 마루에 나와 앉았습니다. 달빛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지요.
그때 곳간 쪽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연화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곳간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보였지요. 바로 석주였습니다. 한참 후 석주가 곳간에서 나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보따리가 들려 있었지요. 연화는 조심스럽게 뒤를 밟았습니다. 석주는 뒷담을 넘어 집 밖으로 나갔고 골목 어귀에서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비단 도포를 입은 중년 남자였습니다. 석주가 보따리를 건네며 무언가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상대방이 보따리를 받아들고는 빠르게 사라졌지요. 연화는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석주가 집안의 곡식을 몰래 빼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며칠 동안 연화는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석주의 행동을 하나하나 기억해 두었지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절대 함부로 나서지 말라고요. 봄이 찾아왔습니다. 마당 한편에는 매화꽃이 피어났지요. 연화는 그 꽃을 보며 지난 겨울 꾼 꿈을 떠올렸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제법 자리를 잡았습니다. 집안일도 능숙하게 해냈고 글 공부는 나날이 깊어졌지요. 시어머니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이 가져온 장부를 보며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고 가끔은 직접 불러 심부름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예전처럼 냉대하지는 않았지요. 연화에게도 말을 건네는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어느 따뜻한 날 준서가 연화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집안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고, 자신은 병약한 몸으로 아무것도 해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했지요. 연화는 남편이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아이들과 함께 마루에 앉았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고 달빛은 환했지요. 이 순간만큼은 세상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연화는 몰랐습니다. 이 평화로운 봄날이 곧 거센 폭풍 앞에 고요함이라는 것을요.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석주가 집안 어른들을 모아놓고 입을 열었습니다. 집안의 재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 정확한 장부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지요. 그리고 자신이 직접 관리해온 장부를 내놓으며 모든 것이 투명하게 관리되어 왔다고 강변했습니다. 며칠 후 외부에서 관리인이 왔습니다. 석주와 친분이 있는 사람이었지요. 그들은 함께 장부를 살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말을 꺼냈습니다. 장부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실제 곳간의 곡식이 장부보다 적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장 범인을 찾아내라고 호통을 쳤지요. 석주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곳간을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다고, 그 중에서도 의심스러운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가리킨 곳에는 새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연화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이들은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고 누명이라고 외쳤지요.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보름 전 밤에 석주가 곳간에서 곡식을 몰래 빼내는 것을 목격했다고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가 집안 어른을 고발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죄였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준서가 처음으로 단호하게 아내 편에 섰습니다. 자신도 석주의 행동이 수상하다고 생각했다고, 아내의 말을 믿는다고 말했지요. 시어머니는 즉시 사람을 보냈습니다. 골목 어귀의 쌀가게 주인을 데려오라고 명했지요. 얼마 후 쌀가게 주인 김서방이 끌려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는 일부를 자백했습니다. 석주가 집안의 곡식을 조금씩 빼내어 헐값에 팔았다고 말했지요. 석주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장 석주를 집안에서 내쫓으라고 명했지요. 그날 밤 석주가 몰래 집으로 돌아와 창고에 불을 질렀습니다. 자신이 가질 수 없다면 남도 가지지 못하게 하겠다는 신보였지요. 불길은 순식간에 번졌고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학이 소리쳤습니다. 창고 안에 중요한 문서들이 있다고, 그것만은 꼭 구해내야 한다고 외쳤지요.
연화가 막으려 했지만 학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슬기와 의도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아이들이 문서 상자를 안고 나왔습니다. 옷자락은 그을렸고 얼굴은 검댕이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요. 하지만 문서는 무사했습니다. 불은 새벽녘에야 겨우 꺼졌고 석주는 관아에 잡혀갔습니다. 석주가 관아에 갇힌 지 며칠이 지났을 무렵 집안의 관리가 찾아왔습니다. 관복을 입은 관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집안의 가장을 관아로 데려가겠다고요. 세금 장부에 문제가 있다는 고발이 들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죄인의 집이 되었지요. 며칠 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장부를 조사한 결과 몇 해 전 세금 기록에 오류가 발견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금액이 맞지 않고 증인의 수결도 의심스럽다는 내용이었지요. 관아에서는 압류 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집안의 곡식과 재산을 봉인하겠다고 했지요. 노비들은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고 먼 친척들도 발길을 끊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집은 텅 비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상에 누웠습니다. 평생을 지켜온 집안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보며 그녀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연화는 홀로 집을 지켰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시어머니를 간호하며 밤낮으로 방법을 찾았지요. 하지만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비단 도포를 입은 중년 남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장 진사라고 소개했지요. 연화는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석주가 골목에서 만났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장 진사는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집안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도움을 주러 왔다고요. 만약 집안의 땅 문서 몇 장을 자신에게 넘긴다면 관아의 일을 해결해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연화는 즉시 거절했습니다. 며칠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옥중에서 곤장형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지요. 노구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목숨은 건졌으나 일어나지 못할 것 같다는 말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장 진사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교묘한 제안을 들고 왔지요. 땅 문서뿐만 아니라 새 아이도 자신에게 넘기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총명하다는 소문을 들었으니 자신의 집에서 종으로 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연화는 분노했습니다. 아무리 집안이 어렵더라도 아이들을 팔 수는 없었지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장 진사가 다시 나타나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오늘 안에 결정하지 않으면 시아버지가 죽을 것이라고 협박했지요. 연화와 아이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때 학이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다시 펼쳤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던 학이 무언가를 발견한 듯 눈을 크게 떴지요. 서둘러 준서를 찾아갔습니다. 도련님,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서는 학의 말을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학이 설명했습니다. 장부에 쓰인 먹물의 색이 다르다고, 오래된 것과 최근에 쓴 것이 섞여 있다고요. 글씨의 필압도 다르다고, 다른 사람이 쓴 것 같다고 말했지요. 그리고 날짜도 이상하다고, 추수하기 전에 세금을 징수했다는 기록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준서는 학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잘했다고, 내가 찾아낸 것이 우리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지요. 그리고는 슬기와 의도 불렀습니다. 아이들이 발견한 모든 것을 하나하나 들었습니다. 연화도 자신이 목격한 것을 전했습니다. 석주가 밤마다 곡식을 빼돌린 것, 장 진사와 만난 것을 말했지요. 준서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요. 연화는 놀랐습니다. 병약한 남편이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었지요. 준서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를 믿으라고 방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준서는 긴 편지를 썼습니다. 다음 날 장 진사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오늘 안에 결정하지 않으면 시아버지가 죽을 것이라고 냉정하게 말했지요. 연화와 아이들은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준서가 나섰습니다. 하루만 더 주십시오. 내일 정오까지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장 진사는 비웃었습니다. 병약한 양반이 무엇을 하겠느냐고 코웃음을 쳤지요. 하지만 준서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장 진사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고 내일 정오까지 기다리겠다고 하지만 실패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장 진사가 떠나자 연화가 물었습니다. 어디 가시는 것이냐고요? 준서는 말했습니다. 한양에 갔다 오겠다고 걱정 말고 기다리라고 했지요. 연화는 불안했지만 남편을 믿기로 했습니다. 준서는 말을 타고 밤길을 달렸습니다. 병약한 몸이었지만 멈추지 않았지요. 다음 날 정오가 되었습니다. 장 진사가 승리자처럼 나타났습니다. 자, 약속한 시간이라고 어디 진상을 밝혀보라고 비웃었지요. 하지만 준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초조했고 아이들도 불안해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서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지요. 암행어사와 함께였습니다. 어사가 관아 마당에 섰습니다. 큰 소리로 선포했습니다. 이 고을 현감과 장 진사를 조사하러 왔다고 왕명을 받들어 왔다고 말했지요. 장 진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사또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준서가 나섰습니다. 아이들이 발견한 증거를 하나하나 제시했지요. 학이 찾아낸 먹물색 차이, 슬기가 발견한 피랍 차이, 의가 기억한 날짜 모순을 설명했습니다. 연화가 목격한 석주의 도둑질도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준서가 독자적으로 수집한 증거도 내놓았습니다. 쌀가게와의 거래 기록, 장 진사가 현감에게 뇌물을 준 증거까지 확보해온 것이었지요. 어사또는 즉시 장 진사의 집을 수색했습니다. 뇌물 장부가 발견되었고 현감을 신문했습니다. 현감은 버티지 못하고 장 진사에게 받은 돈을 자백했지요. 그때 준서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이 아이들은 자신의 옛 친구의 자식이라고, 그 친구는 억울하게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준서는 설명했습니다. 한양 시절 글 공부를 함께하던 동문이 있었다고요. 그 친구는 정의로운 선비였으나 권력자의 문서 조작을 거부했다가 누명을 썼다고 말했습니다. 투옥되어 고문받다 옥사했고 친구의 아내는 막내를 낳아 세상을 떠났다고요. 할머니가 새 아이를 키우려 했으나 전 재산이 몰수되어 거리로 내몰렸고 할머니마저 병으로 죽어 아이들만 거지굴에 남겨졌다고 말했습니다. 준서는 아이들을 처음 본 순간 친구의 얼굴을 떠올렸다고, 특히 학의 얼굴에서 친구의 모습을 보았다고 말했지요. 몰래 조사하여 확인했고 한양의 옛 친구인 어사또에게 도움을 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석주와 장 진사의 비리도 함께 조사해달라고 부탁했다고요. 병약한 몸이었지만 밤마다 증거를 수집하고 상소문을 작성했다고 말했습니다. 연화가 준서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느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요. 준서는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먼저 그 아이들을 구했다고, 나는 당신을 도운 것뿐이라고요. 어사또의 조사는 철저했습니다. 석주는 재산횡령, 방화, 무고죄로 유배형을 받았습니다. 장 진사는 관리 매수, 사기, 공갈죄로 차명이 결정되었지요. 더 큰 죄도 드러났습니다. 과거 준서의 친구를 모함한 배후도 바로 장 진사였던 것입니다. 현감은 파직 후 유배형을 받았습니다. 거짓 증인들도 모두 처벌받았지요. 시아버지는 즉시 석방되었고 누명은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아이들의 아버지도 신원이 복권되었습니다. 왕명으로 억울함이 풀렸고 사후의 관직이 추증되었지요. 빼앗겼던 재산이 환수되어 아이들에게 상속되었고 장 진사의 재산 일부도 보상금으로 받았습니다. 통쾌한 사이다였습니다. 악은 응징받았고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아이들은 정식으로 준서와 연화 부부의 양자로 입적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복권으로 양반 신분도 회복되었지요. 시어머니가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했어도 새 아이의 어미가 되었다고, 그리고 아들을 일으켜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시아버지도 며느리와 아들에게 고마움을 표했지요. 준서와 연화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준서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먼저 그 아이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다면 나도 친구의 자식을 구하지 못했을 것이라고요. 연화가 대답했습니다. 서방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모두 무너졌을 것이라고 말했지요. 하기 준서 앞에 무릎을 꿇고 절했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아버지의 뜻을 이어 정의로운 관리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준서가 학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내 아버지는 내가 가장 존경하는 벗이었다고 너는 그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했지요. 슬기와 의도 각자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들은 서원에 입학할 준비를 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풍성한 수확이 있었지요. 가족 모두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준서가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모습을 연화가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연화는 깨달았습니다. 핏줄보다 마음이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요. 준서도 깨달았습니다. 병약했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 해낼 수 있었다는 것을요. 진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작은 선행이 큰 복을 부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누군가는 당신을 지키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